그 한국 친구는 뭔가 달라. 아주 반짝반짝하다고. 한국 교육은 대체 무슨 비법이 있는 거지? 여기 스웨덴 초등학교의 한 교실. 스웨덴 아이와 한국 아이가 서로 눈을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써내려가면서 알려주고 있고 스웨덴 아이는 열심히 끄덕거리고 있는데요. 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진 교실에서 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살며 은행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9살, 13살 남매를 기르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에바라고 합니다. 스웨덴 하면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잘 알고 계시죠? 원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저도 제가 스웨덴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다른 나라가 부러웠던 적도 없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9살 저희 막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진요. 스웨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스웨덴어와 수학인데요. 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또 스웨덴 학부모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을 기르며 학업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기르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첫째 딸은 아주 우수한 아이여서 학교에서도 매번 칭찬만 받고 돌아오니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첫째가 잘하고 있으니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 막내 아들도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 했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큰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제 잘못 같아요. 변명을 하자면 스웨덴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때까지 A, B, C같이 성적을 매기지 않거든요. 7학년은 되어야 성적이 중요해지죠. 막내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얼른 알아채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바, 내 아들 말이야. 집에 가면 따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 특별히 하진 않지. 학교 공부를 잘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하느라 바빠. 에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수업에서 최근 몇 주간 토론을 할 때 너희 아들은 한 번도 입을 떼질 못했어.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학교 공부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에서 입을 한 번도 떼질 못했다고요. 스웨덴의 수학 수업은 선생님 강의 후에 아이들이 활동하고 토론을 하며 진행하는데요. 바로 그 토론에서 우리 아이가 입을 꾹 다물고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동료의 말로는 이후로도 계속 어두운 얼굴이었고 학교에서 말수도 없었다며 학교에서 아이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토론 수업에서 자신감이 사라진 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동료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정작 우리 아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못 쫓아가고 자신감이 없어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니. 그리고 이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 수학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날이 많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더 배우고 오는 날도 있는데 이해가 갈 듯 말 듯 너무 어렵다고요. 그리고 토론 시간에 괜히 틀린 답을 이야기했다가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말도 잘 못하겠고 아이들이 은근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겠다고요. 이날 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날부터 제가 끼고 가르치기로 했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날이 잦아지며 끈끈했던 우리 모자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해결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한국 분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스웨덴에는 그런 사교육이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처럼 학교 수업을 못 쫓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처질 수밖에 없죠. 아들은 점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등교 거부였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난리를 치는데 명색이 교사인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내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 눈알 같던 아들의 눈에도 다시 총기가 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도 같은데
말은 안 해주더군요. 아,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어느 순간부터 제 가르침에 곧잘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게 뭔가 비밀이 생긴 느낌이라 궁금했던 저는 아들 교실로 찾아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던 한국아이 민준이가 우리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민준이가 영어로 유창하게 수학을 설명해주면 우리 아이는 끄덕끄덕하며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풀어내면 민준이는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도 또 초등학교 선생님인 저도 해결해내지 못한 우리 아이의 문제를 또래 아이가 해결해주다니요. 심지어 민준이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웨덴어가 서툴러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데도요. 그리고 또래 아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잘난 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학부모님께 부탁해 민준이 부모님을 찾아갔죠. 대체 아이를 어떻게 길렀기에 저렇게 타국에 와서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를 가르치고 이해를 시킬 정도일까요? 민준의 부모님을 만나고 저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겸손한 태도로 한국에서 우리 아이는 평균적인 아이였다며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은데 제 아들이 착해서 민준이 설명을 잘 들어준 것 같다나요. 안 그래도 너무 낯선 나라로 와서 걱정했는데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민준이가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게 평균이라고? 속으로 아, 겸손한 척해서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기 싫은가 보다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캐물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니며 도움을 받았지만 스웨덴에는 사교육이 없어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만 해주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반짝반짝한 아이가 한국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이라니요. 민준이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교육 방식과 학구열에 대해서 미친 듯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다큐멘터리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영상들을 보며 열심히 알아보았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은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엄청난 수준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광복 직후에 문맹률은 78%에 달했는데 3년 만에 문맹률을 41%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지만 문맹률은 계속 떨어져서 1958년에는 문맹률이 4.1%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구열이 전 세계 1등인 나라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문맹률이 낮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또 OECD 국가 중 한국의 기초 수학 능력이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인 수학자 김민영 교수의 인터뷰도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준이가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민준이 어머니가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었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고 민준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민준이와 계속 같은 반, 같은 학교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방학 때 한국에 가서 잠시만이라도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웨덴에 돌아왔을 때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민준이네도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해서 출입국날을 맞추어 함께 한국을 가기로 했죠. 민준이의 등장 전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중국 밑에 작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 민준이네가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방학 때 다닐 강남의 한국 학원을 등록했고 숙소도 잡았죠. 인천공항에서 강남으로 오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고층 빌딩과 탁 트인 도로 그리고 깔끔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까지 왔는데 관광을 잠시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방문했던 강남역은 머리가 팽팽 돌 정도로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죠. 제가 살고 있는 스톡홀름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을 보기 어렵거든요. 기분이 들뜨려고 했지만 얼마 없는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니 마음을 다잡고 대치동으로 건너왔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건물들은 전부 학원들이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이런 학원들로 와서 추가로 공부를 한다는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진 학원들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은
이런 학구열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드디어 예약해둔 학원에 가는 날. 병원도 아니고 학원에 무슨 상담 예약을 하지 싶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왜 예약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영어로 우리 아들과 상담을 해주었는데요. 먼저 아들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며 단계별로 준비된 수학 문제를 건네왔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풀어놓은 답안지를 보더니 바로 아들의 수준을 파악했고요. 어디가 어렵고 어디 부분이 헷갈리지 하며 정확하게 짚어내는 예리한 학원 원장님의 질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우리 아이 정보를 미리 받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교육자로서 타국의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까지 간다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비행기 안에서 괴로웠었는데요. 아들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학원 원장님의 모습에 스웨덴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작된 수업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학원을 간다는 것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겨워서 어떻게 듣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 말로는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이 이해가 가게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며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학원 수업이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수학에 통 흥미를 못 붙였는데 이젠 아이가 수학이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안도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했고요. 한국에 온 보람이 있구나 했죠.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한국 관광을 하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국을 조금씩 알아갔는데요. 특히 음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웨덴 음식 중 정말 맛있는 것을 말해봐 하면 아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스웨덴은 식도락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도 먹는 건 그냥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행위일 뿐 그다지 즐기는 행위는 아니었던 사람인데 한식은 달랐습니다. 비빔밥과 제육볶음이 정말 입에 잘 맞았고 우리 아이는 불고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다채로운 맛을 가진 한식에 적응하며 저는 수정과와 식혜 같은 한국 디저트까지 정복했죠. 곶감과 함께 먹는 수정과는 오묘한 향과 달큰한 맛이 있어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재료도 다채롭고 눈도 즐거운지 신기했죠. 케이크 종류들도 스웨덴보다 훨씬 많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학구열이 높은 나라라 음식도 열정적으로 만들어 이렇게 맛있나 싶었죠. 그리고 늘어나는 제 뱃살과 함께 우리 아들의 수학 실력도 눈에 띄게 쑥쑥 늘었습니다. 수학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잘 잡아서 그런지 응용 문제까지 자유자재로 풀어내는 아들의 수학 실력 향상은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처음 수업을 받았을 때 50점을 받았던 아들은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90점,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이쯤 되자 제일 궁금한 것은 학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이해도가 오르는지 무척이나 궁금했거든요. 교육자로서 꼭 한국의 이런 수학교육 방식을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학원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들의 수학 실력이 향상된 이유를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은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점 위주의 문제를 내주는데 개인 맞춤형으로 문제를 골라서 주시더군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통해 문제풀이 실력도 늘려주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력 위주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준별 수업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 스웨덴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요. 스웨덴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찾지 못했고 의욕이 생기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 자기도 동기부여가 크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교육자로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되는 한국 사람들의 학구열과 열정에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제 스웨덴에 돌아가면 한국의 수학교육 방식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학구열에 놀란 스웨덴 교사 학부형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